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가 권은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인문학연구원 강연에 참여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인문학연구원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연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그래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차영차하면서 당기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2020년에 발발한 코비드 팬데믹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는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코비드 1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종식될 것인지, 그것이 바로 flattening the curve라는 스트래터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비드-19 예측 수리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은 SIR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아마 신문에서, 기사에서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 그렇지만 SIR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대해서는 약간의 수학이 나옵니다.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 약간 나오는데요. 조금 수학이 있다는 수학주의보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당기는 그런 현상을 저는 은유, 저기 실제 그래프가 어떤 물리적 대상인 양 사람들이 당기는데 사실은 이건 주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개념적 은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수리 모델과 은유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미디어에 나타난 신문 매체, 영상 매체에 나타난 코비드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연구입니다. 코비드-19 예측 수리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비드-19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SIR,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건데요. 아까 본 거입니다. Flattening the curve라는 것이 바로 SIR 모델, 수리 모델에서 나오는 바로 그 곡선이 됩니다. 이거는 수리적인 모델로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거는 실제 우리 국내 초반에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 우리 확진자가 한 명에서부터 2월 16일 첫 번째 확진자인가 그러는데요. 이게 증가하는. 그래서 아까 본 첫 번째 제 그림에서 보면 이 그래프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lattening the curve는 우리 국내에서는 제가 다 서치를 했는데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요. 그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렇지도 않을까. flattening the curve를 그래프 누르기, 그래프 평평하게 만들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아직 flattening the curve를 못했다 라던가, 어떤 나라가 flattening the curve를 했냐, 전부 metaphoric expression이죠. 그런 것들이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트렌드를 초반에 해봤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flattening the curve의 코비드-19을 하면 3월 14일부터 이제 미국이 감염자, 확진자가 생기부터 엄청나게 많고, 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냥 그래프 누르기라고 한번 해볼까 하니까 여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코비드-19 하면 nothing, 공집합이었고, 없어서 그냥 그래프 누르기,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두 개의 사례는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lattening the curv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코비드-19에 대한 수리적 모델, 좀 약간 어마무시하시죠? 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그만 들어야 되겠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굉장히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변인, 많은 매저들이 여기 예측 모델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본질적인 거를 보면 S라는 건데요. I라는 것이 있고 여기 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는 감염에 노출된 사람, 감염 가능한 사람이고요. I는 이미 감염된 사람, 즉 확진자이죠. 확진자는 한 14일 이후가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리는 리커버리에서 회복된 사람. 사실 여러 가지 변수는 중간에 이건 H는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 이거는 노출되었지만 아직 감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이 되는 모델 변수는 S, I, R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무지 단순한 가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이 팬데믹이 코비드-19이 가벼워서 병에 걸린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회복된다. 아주 단순한 가정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변수를 다 개입해서 모델을 만들자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순한 해서 거기서부터 복잡도를 높여가는 것이 수리 모델의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모든 환자들은 병에 대한 영구 면역을 갖게 된다. 우리가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죠. 걸리면 이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가정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한. 그럼 전체 인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감염 가능한 자,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체 인구요. 전체 인구를. 그 다음엔 감염자 혹은 확진자라고 해야 되겠죠. 현재 병에 걸려 있고 감염을 시킬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봅시다. R은 병에 걸린 적이 있으며 현재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전체 인구는 이 세 그룹의 하나로 속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어떤 도시에 2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만 명이 있어요. 그럼 2만 명에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안 걸렸어요. 왜 그런 도시를 가자. 청정 도시를 강원도가 청정이니까 강원도로 가자. 그런 기억나시죠? 초반에. 그래서 앞에 아무도 안 걸렸고 어떤 도시가 소도시가 앞에 제가 제시한 아주 단순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수학이 조금 나오지만은 수학이라고 하지만 그냥 수입니다. 수인데 아주 단순하게 해요. 아무도 그 도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47명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94명이나 걸렸어요. 3일째 보니까 141명이 걸렸어요. 혹시 여기서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감염 가능한 사람, S에 해당되는 겁니다. 2만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감염자로 갔으니까 이 감염 가능한 사람들은 수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제가 트릭인데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패턴이 있는데요. 매번 2배씩 늘어납니다. 단순하게 실제로는 이렇지 않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현상을 이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47명씩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변화율은 47명씩 줄고 있다는 거죠. 줄고 있다 수학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수학 별거 아니죠.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 감염 가능자는 줄고 있는데 초반에는 2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47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47 곱하기 t 1인데 하면은 우리가 10일 이후에는 감염자가 어떻게 될까? 이런 단순한 가정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선형 모델인데 이런 치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단순하게 이해해보자라는 것이죠. 이 모델을. 그 다음 또 모델은 S는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X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면은
회복자들, 리커버리 되는 R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감염 기간이 대개 14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그게 물론 뭐 어떤 상황에 따라 10일이라고 그랬다가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초반에는 2주였습니다. 14일이었습니다. 그럼 회복률을 나타내는 것은 율을 나타내는 것은 수학에서는 아마 F 프라임 기억나실 텐데요. 이거는 그냥 율을 수학에서 심볼로 나타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감염 기간이 14일이면 매일 감염 인구의 14분의 1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14일이니까. 네네. 14분의 1이 회복이 돼서 매일 회복된 인구의 변화량은 감염된 총 명수에다가 14를 나누면 돼요. 그죠? 요건 산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회복률은 감염된 확진자를 14로 나누면 되는데, 즉, B를 14분의 1, 이걸 회복개수라고 표현하는데요. 14분의 I.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인데, 그 수학적, R에 대한 수학적 변화율은 14분의 I. 확진자 혹은 감염자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우리 두 개 다 알게 됐어요. S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추 알게 됐고요. 아주 단순한 가정에 대해서. R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I, 감염자 수의 변화율만 알면 이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 모델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시면서 아마 이거 권호남 교수가 너무 단순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모델이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해 함으로 해서 모델이 단순하지만 전염병 팬데믹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그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본질적인 것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수학적 모델의 수리 모델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I를, 그러니까 확진자 수에 대한 변화율, 감염자 수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미국 미디어 자료를 보면 이런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이제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시뮬레이터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될 텐데요.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는 거죠. 소셜 디스턴스 팩터,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100% 인구가 전부 사회적 거리를 하는 겁니다. 90%, 70%, 50%. 아까 R 말씀드렸는데 여기 R이 등장합니다. 이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떻게 100%를 하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발병자가 있더라도 이게 종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꿈꿔왔는데요. 90%입니다. 70%, 90% 경우에도 인구의 절반이 감염되고 나서야 종식이 됩니다. 90%를 해도 10%가 딴짓을 하게 되면 감염의 불씨가 오래도록 간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I를 이제 조금 이제 워밍업이 됐으니까 이 기호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이 기호가 전체 인구는 감염 가능한 자, 확진자, 감염된 사람,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 전 인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회복자는 여기 B는 회복 개수라고 그랬는데 14이라 그러면 14분의 1
0.07, 14분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0.07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 감염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줄고 있는 거가 S와 여기 아까 본 뭐 90%, 70%는 감염된 사람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이유는 감염된 사람, 감염 확진자하고 감염 가는 사람이지 인터랙션을 못하게 만나지 못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률에 해당되는 죠.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여기 A에 해당되는 것은 감염의 강도에 따라서 이 감염 가능한 사의 변화율은 줄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감염자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확진자는 이 접촉률에다가 감염의 강도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뺀 겁니다.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 SIR이 완성이 됐습니다. SIR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역동적인 모델이에요. 시간에 따른 함수이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수로 나타내게 되면 도시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하는 전략은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전체 인구를 1로 두고 그런 거를 수학에서는 노멀라이징 한다는 건데요. 이 수를 n으로 나눈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여기 보면 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인구에 대한 비율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보면 S라는 것은 감염 가능한 자는 제일 처음에는 점프였다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I는 감염된 사람은 늘다가 줄게 되는 거죠. 이게 정점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우리 헬스케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의료 시스템이 허용하는 정점이 보다는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커버리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flattening the curve라는 것은 이 I에 대한 그래프. 이 정점이 높이 가지 않도록 이 경우에는 70%까지가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이거를 flattening, 당긴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던 이 증가율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우리 굉장히 놀랐어요. 뭐 제일 처음에 1명이었다가 신천지가 있을 때 30명, 그 다음에 뭐 20만 명 하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증가를 우리가 지수적 증가라고 그러는데요. exponentially growth 한다고 지수적 증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 신문 기사에는 지수적 증가로 아무리 해봐도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외국 신문을 보니까 여기 growing exponentially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growing exponentially exponential growth라는 단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거는 수리 모델에서 아까 제가 해 그래프를 보였는데 그 해를 초기 조건에서 이 해를 요거는 S0는 초기 조건을 T를 0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오늘이다 그러면 그걸 오늘을 2022년 11월 18일이라고 쓰면은 여기가 너무 복잡하죠. 오늘을 그냥 0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아까 봤던 이 I에 대한 것은 S 대신에 S0를 표현한 건데요. 이거는 해를 구해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exponential 펑션,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exponential 펑션입니다. 해가 exponential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exponential growth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적 보면 진짜로 무섭잖아요. 증가하는 속도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지막지하게 exponential growth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국 CDC 자료인데요. 미국 CDC 자료를 보면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그래프처럼 실제 데이터입니다.
exponential growth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수적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SIR 모델을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식이 되려면 이 감염자 수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 감염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감염자 수의 변화율이 시간에 따라서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중학교 수학입니다. 감염자 수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감염자 수의 변화율이죠. 여기 T는 변화율. 네네. 음수는 될 수 없죠. 자연수가 되니까요. 음수는 될 수 없는데 이게 T가 있으면 이게 감염자 수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중학교 수학인데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우리가 부등식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염자 수가 감소하기를 바라는데, 즉 다시 말을 하면 감염자 수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음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그 0이라는 시점을 생각하면 계산하기 좋기 위해서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 부등식이에요. A S0 I0 마이너스 B I0가 음수가 되도록. 그럼 I0는 공통인수가 돼서 즉 말하면 A S0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B분의 A S0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건 중학교 수학입니다. 바로 이게 감염 재생산 수라고 말합니다.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Basic Reproduction Number. 그러니까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이 되면 우리가 엔데미라고 그러고 풍토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보다 크냐 작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B, 즉 회복 개수는 크고 A, 감염률은 작아야 이것이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SIR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보면 감염자 수를 시간에 따른, I는 감염자 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건 감염에 노출된, 그 다음에 이거는 회복된. 그래서 아까 본 그래프는 초기에 있는 바로 이 그래프,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바로 그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flattening the curve에 대한 거를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무런 백신도 없고 사회적 거리도 두기를 한다면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 정점을 찍고서야 이것이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는 데서 하려면 이거를 플래트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손 열심히 씻어라. 예를 들면요, 자가 격리를 해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라. 그런 것이 바로 그 미분 방정 SIR 모델에 다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그래프에 따르면 그냥 가만 놔둬도 결국은 줄어든다는 거를 함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가정은 사람이 안 죽는다는 가정이죠. 아까 초반에 있는 것처럼 병실에 입원한 사람, 거기에 출생률, 그다음에 사망률까지 하면 이 그래프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한 가정입니다. 여기 그 가정 중에 하나는 회복된 리커버리, 한번 감염되면 재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까지도 더 포함하면은 무지 복잡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을 때 SIR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날 것입니다. 네, 그걸 빼고 아주 단순한 가정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거는 이해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i에 대한 그래프였지. i에 대한 그래프였지. 그럼 사람들이 저 i에 대한 그 그래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의료진이 영차에서 당기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코비드 19에 대한 이 현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관계,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는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면 이제는 이 끈을 메고 한 이 관계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은유와 개념적 은유에 관한 겁니다. 은유. 그럼 은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알려면 이제 저는 이게 도대체 사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 하고 이제 자산을 찾는데요. 그 국립국어원에 있는 은유를 찾아보면 이것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남의 은혜를 베풀어 용서함이라는 것도 있고, 은유는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수사법이다.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 그런데 뭐뭐는 호수다, 내 마음은 이거는 은을 이퀄로 나타내면 내 마음이 바로 호수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데피니션은, 이 정의는 조금은 만족스럽지는, 제가 생각하는 은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 이퀄 호수라는 거잖아요. 수학자들은 이 다른 거를 같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마 다 아시는 이 아까 나왔던 지수, exponential, i, 파이. 요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2의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수학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서베이를 해봤는데 수학자들이 전부 서베이 결과 1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시기야말로 이게 오일러가 발견한 시기입니다. 오일러의 등식이라는데 이 시기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공식입니다. 라는 건데 왜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를 말씀드리면 0은 더해봤자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 0이죠. 수이죠. 1은 뭘 곱해봤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수입니다. 2는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i는 인간이 만든 어떤 겁니다. 뭘 제곱을 하니까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서 파이는 3.14라고도 파이도 그렇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파이는 이제 180도 회전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수학자들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학자들은 수학 자체가 메타포다. 수학 자체가 국어 사전에 따르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수학 자체가 은유이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앙리 포앙카레가 프랑스 수학자이죠. 한 말입니다. Mathematics is the art of giving the same name to the different things 라는 건데요. 수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같은 이름을 갖다 붙이는 예술이다. 라고 포앙카레가 수학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이 정의가 그 국어교육원인 정의가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이제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어 사전에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보면 메타포라고 돼 있는데요. 은유는 영어로 메타포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 거가 그 name or descriptive, 어떤 걸 묘사하는 이름이거나 단어이다. 그런데 여기는 국어사전에 없던 transfer라는 것이 나옵니다. transfer는 건 뭘 이동을 하다, 뭐를 전이를 시키다, 뭐를 옮기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transfer에 더 초점을 이제 가지고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것도 그 국어사전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포의 어원을 보면 영어는 다 어원이 뭐 그릭에서 오던가 라틴에서 오잖아요. 이거는 그릭 워드에서 그리스어에서 오는데 메타포라라고 있는데 포라는 영어로는 carrying across 뭐 이동을 하거나 혹은 전이를 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이 메타포라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하는 박사 논문을 보면 메타포라가 반드시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동사로 그리스 시대에 쓰였다는 것을 문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 루틴에 있는 이 뭔가를 트랜스퍼하는 것, 그러니까 메타는 뭐뭐 beyond 혹은 trans 뭐 이런 거잖아요. 뭐뭐 위에 뭐를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제일 처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어요. 뭔가를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개념에 초점을 두고 메타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를 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혹은 저는 이 논문에 근거를 해서 이 책에 근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레이코프 앤 누네즈는 2000년도에 Where Mathematics Comes From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 보면 메타포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메타포는 이 책에서는 메타포하고 중에서 개념적 메타포, conceptual metaphor라고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conceptual metaphor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출발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소스가 있는 거죠. 추론을 보존하는 영역 간의 사상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조금 더 좀 해보면 이전의 책에서 이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랑은 영예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은 영예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뭔가를 만질 수 없는 정서적인 영역에 비해서 여행은 먼저 피지컬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경험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행 안에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 그거는 연인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교통수단에 해당되는 것은 연인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행 목적지는 연인이 지향하는 목적, 장애물은 어려움 등등으로 이런 원소끼리 각 영역에 원소끼리 대응뿐만 아니라 이들 원소끼리의 관계에서 어떤 추론 구조까지도 보장하는 것을 바로 conceptual metaphor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타겟 영역 혹은 원 개념,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건 보조 개념, 자료 소스 도메인이요. 이걸 통해서 이거를 얼추 이해하는, 매핑을 해서 이해하는, 여기에 사이의 관계를 여기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유에는 두 가지 은유가 있는데요. 특히 수학적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면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데는 두 종류의 은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라운딩 메타포, 기반
은유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정의해서 grounde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수학적 아이디어를 기반을 일상적인 경험, 아까 여행으로서 어떤 수학적 i파이 더하기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떤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술 연산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아마 초등학교 때는 모임에 관한 걸로 모음에 관한 형성을 하는 거, 대상을 구성하는 거, 공간을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역으로부터 추상적인 이미지 스키마가 투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반 은유이고, 연결 은유는 수학의 한 분야를 다른 분야와 연결하는 은유를 링킹 메타포, 두 가지 은유로 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수는 직선상의 점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술과 기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하에 대한 지식이 산술로 어떻게 투사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가 바로 링킹 메타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같은 이름을 붙인 사람이다 라는 것은 바로 연결 은유, 링킹 메타포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마무시한 거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수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랬다고 하더라라는 까지 기억하실 텐데요. 오일러의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 링킹 메타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움직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으로 하냐면, 이 단위 원입니다. 단위 원, 반경의 1인 원이 이거 좌표 평면이죠. 여기에 벌써 그라운딩 메타포가 있습니다. 수를 수직선에 있는 점으로 인식한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은유이죠. 이를 90도만큼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i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거 i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 i 제곱은 곱해서 음수가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도대체 왜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기 실체가 있습니다. i를 90도를 돌리면 바로 i가 됩니다. 또 90도를 돌리면 여기 있는 수는 무슨 수가 되나요? 90도를 돌리면 단위 원입니다. 1이었고요. 90도를 돌리면 i고요. 또 90도를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이게 원점입니다. 이게 1이었어요.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1이요. 저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유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i라는 것을 1이라는 수를 파이는 180도, 90도 돌리고 또 90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1을 180도 돌리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작포평면에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는 아마 이거 무슨 또 실체도 없는 거 아니야? 실체가 여기 있는 거죠. 운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숫자 i를 곱한다는 것은 수직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i라는 수를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i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텐데 그때 실체가 없는 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텐데요. 수학자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를 기하적으로 표현한 데는 거의 2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유 개념적 은유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conceptual metaphor, 개념적 은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학적 대상은 조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마 중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다음 함수값을 구하여라. 도대체 뭘 구해요? 뭐 있어요 거기? 뭘 찾아라, 구하여라. 그런 메타포들은 전부 여기서 오는 거죠. 물리적 대상은 조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메타포가 이미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 물리적 대상은 물리적 표현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계는 시계 그림과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수학적 표현은 그 표현이 나타내는 수학적 대상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개념적 투사가, 그러니까 은유적 투사가 있습니다. 수학적 개념에서의 수학에서의 개념적 은유의 기본 유형은 은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영역 간의 사상이다. 그런데 추론 구조를 보존하는 사상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비드-19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주로 코비드-19 데이터는 수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수이기 때문에 산술 운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술 운유, 영어로는 arithmetic인데요. 산술 운유는 운유는 대한 예를 보면 산술은 대상에 대한 모임이다. object collection이다. 그래서 덧셈의 모임은 더 큰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임과 함께 놓는 거다. 여기 사가 2개가 있다. 사가 3개가 더하면 몇 개가 되냐. 그런 거죠.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들. 0은 비어있는 수의 모임이다. 이런 산술에 대한 대상 모임이 있고요. 산술은 운동이다.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본 거인데 수는 경로상의 어떤 위치이다. 경로. 산술 연산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행위이다. 산술 연산의 결과는 경로상에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를 측정해주는 관계이다. 라는 거가 있고요. 산술은 기본적으로 기하다. 수는 직선 위의 점이다. 0은 원점이다. 양은 원점으로부터의 한 점까지의 거리면서 클수록 수직선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고 위에 있을수록 수평선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산술 운유에 대한 산술은 기하라는 운유에 대한 예가 됩니다. 또 운유를 수치적 데이터에 대한 걸 생각하면 확진자, 비확진자 구별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 수치에 관한 운유는 집합 운유다라는 것이 대강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집합이 운유라는 것은 이 개념을 용기로 용기 스키마라고 컨테이너 스키마라고 그러는데요. 집합은 용기에 있는데 내부, 외부, 확진자, 비확진자, 경계. 집합의 원소는 용기 스키마에 있는 대상이고 집합의 부분 집합은 용기 스키마 내에 있는 내의 용기 스키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은유에 대한 산술 은유를 가지고 산술과 집합 은유를 가지고 한번 신문 매체에 나타난 코비드-19 기사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사실 이 코비드-19 기사는 2020년에 폭증을 했습니다. 온갖 그래프, 여러 종류의 그래프. 이건 원 그래프라고 그러는데요.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온갖 그래프가 여기에 지금 나타납니다. 또 원 그래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과연 어떤 원유적인 표현이 있을까가 저의 관심사였고, 그러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날짜 간격이 다른데 등 간격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일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은 수학적으로 뭐라 그러나요?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시각적 왜곡 기법은 해당 그래프 아래에 공개된 누적 확진자 치료수 환자 추이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같이 함으로써 이 시각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flattening the curve, 커브를 누르기, 커브 평평하기에 대해서는 과연 외국의 언론 기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분석을 보면 그래프는 이동을 할 수 있는 higher, slow라는 가상적인 운동 운유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또 하나는 제가 flattening the curve에 대해서 단지 신문이긴 한데 약간 의사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청년 의사 신문이라는 데서 딱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에서는 코비드 19의 최적 방안으로 flattening the curve의 전략을 주목을 했다라고 여기서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냥 일반 대중이 보는 데서는 이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 밑에 설명을 보면 그래프 대상이란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그 의인화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가상적인 은유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느 정치인의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인데 진짜 이걸 발견하고 야 정치인 이렇게 하는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flattening curve라고 해보니까 보니까 그래프 누르기라고 번역을 하죠. 영어로 이게 같이 써져 있었어요. 가로하고 flattening the curve. 신속하고 강력한 조기 대응으로 그래프 누르기는 그래프를 어떻게 누르지? 이게 K방역인데요. K방역이 성공적이다 설명하는 페이스북이에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뭐다. 그래프 누르기. 여기서도 그래프라는 것은 물리적인 대상, 오브젝트 메타포, 물리적인 대상 메타포라는 거죠. 그래프를 눌러갖고 변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누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번역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르기라고 뭐라고 평평하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문에서의 설명을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감염 재생산수가 1이 굉장히 높아진다, 가깝다, 이거 1을 넣어진 가깝다,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대폭 상승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R-낫이고 여기는 이것까지 있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T에 대한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올랐다, 이상이다. 이런 거를 보면은 가상적 확진자 늘어나게 될 운동 운유가 사용되었음을 그러니까 물리적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있는 거가 사실은 1입니다. 1에서는 있는 것은 동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1을 문지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넘는다. 1을 넘는다라는 기사가 다미넌트합니다. 지배적입니다. 1을 넘는가, 넘어서는가, 1을 넘어서지 않는가, 1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이다라는 메타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더 궁금해서 과연 초반에
초반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부터 제가 이걸 보게 된 거는 3월 말 정도인데요. 여기 이 초반에서는 신문 기사들이 과연 어떤 메타포를 쓰고 있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flattening the curve하고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물론 궁금하지만 수치를 가진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기사에서 쓰고 있을까? 그럼 이게 너무 많은 신문, 한 8개의 신문을 다 봤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볼 수 없고 크리티컬 이벤트를 골라냈습니다. 그 사이에 초기 상황에 보면 첫 번째 확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 우한에서 온 여성 확진자였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신천지, 지금은 기어서 가물하겠지만 신천지 31번 확진자. 이 왜 온갖 이 누적 다 됐었잖아요. 어떤 확진자는 진짜 뭐 스포츠센터밖에 안 가다 너무나 착하다 뭐 그런 것들 좀 기억나실 거예요. 확진자 수가 최대가 되었고요. 또 구로 콜센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한 건데요. 일일 확진자 수가 일일 격리 해제자보다 작은 겁니다. 유럽 입국자, 제일 처음에는 코로나 검사를 안 하다가 입국자에 대한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인천국제공항에 선별 검사소가 생긴 거가 3월 26일입니다. 이 시점에 과연 우리도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당황을 했고 너무 놀랐고 이게 종식, 저는 이때만 해도 8월이면 종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예측하는 모델도 그런 모델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예측 모델이 왜 그 예측에 성공을 못하냐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아까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신문 기사들은 과연 어떻게 썼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6개 사건을 해서 2, 3일 이 사건을 보도 그날하고 그날 이후에 있는 메이저 신문사 한 8개를 다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코비드-19는 아마 뭐 수치니까 뭔가 그래프로 많이 표현했을 거야.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해 보니까 블랙으로 된 거, 검은색으로 된 거하고는 코비드-19에 대한 기사이고 이건 non 코비드-19 기사입니다. 전부 다 예상했다시피 그래프는 모두 뭐 전반에 이게 신문 전반을 봤으니까요. 전부 다 IT 사이언스는 전부 다 코비드-19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폴리틱스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non 코비드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때가 선거였습니다. 선거하면 또 선거의 예측, 온갖 수치적인 원 그래프들이 뭐 나오죠. 예측이.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선거 때여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코비드-19에 관한 기사 중에서는 그래프가 많았다라는 거.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수치적 데이터도 궁금하지만 이게 컨셉션 메타포가 과연 기사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레이코프와 누네지의 틀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영역, 우리가 목표 영역, 거기에서 은유적 투사 혹은 은유적 사상. 그래서 개념적 은유를 추출하고 개념적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할 때 아까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 우리도 처음 만난 상황, 팬데믹, 아마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그 문장으로 된 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게 있습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프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봤어요. 이 기사들을 단계를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그냥 확진자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진자가 몇 명이다고 단순하게 자료에서 그래프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그냥 써주는 거를 자료 읽기 수준 기사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관계 사이에 그러니까 두 자료 사이 대부분 시간과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은데요. 그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간추에 따라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을 R2라고 보고 이 관계를 넘어서서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기사에 쓰는 것을 R3라고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분류를 해 보았는데 이것도 예측 가능한 거가요. 이 R3 추론해서 읽기 수준으로 쓴 기사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코비드-19 기사든 넌 코비드-19 기사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거기는 그 그래프하고 이 기사하고는 그림은 따로 독자들이 알아서 추론을 해라. 그냥 읽기 수준으로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코비드-19에는 한 10% 정도 차이로 이 아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단순 정보 제공은 많은데 분석 기사가 많지 않다. 분석 기사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분석 기사가. 그리고 저 그래프는 누가 제공하는 건가요? 신문사에, 네, 신문사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네, 그래요. 지금 신문사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사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서울신문에서 자체를 만들어낸 신문이죠. 조금 이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좀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거는 아마 CDC에서 그 우리 질병청에서 이 자료를 해다가 가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은유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인데 그래프로 보니까 이거는 산술은 기하이다라는 은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길이로 나타낼 수 있고 일자는 거리고 이런 은유가 여기 임이다 그래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청와대에서 한 게 XC가 잘못된 거 아니 등간격으로 왜 했어? 이 등간격이 아닌데 그런 걸 보는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티즌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수학자로서는 행복했습니다. 와, 이걸 소위 시민교육이라고 그러는가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 리터러시 굉장히 높다. 그런데 왜 flattening the curve 같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왜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래서 아마 약간 조금 어려웠잖아요. 수리 모델 SIR을 설명하는 거가. 근데 사실 이해할 만하지 않았나요? 네, 개념, 그리고 그 개념 조금만 공부하면은 아마 조금 더 R3에 가까운 기사를 썼다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약간 결론 비슷한 거를 미리.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산술 은유가 많은 거죠. 산술 은유에서 어떤 오브젝트로 생각하는 건 대상 모음으로 생각하는 거, 수를. 그리고 확진자, 비확진자 그러면 이거는 용기 스키마, 집합 은유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문기사 본문에 서술된 그래프에 대한 이 은유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은유의 관점에서 개념적 은유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수를 이해하고 싶은데 수는 같은 크기의 대상의 모임, 수의 크기는 모임의 크기, 더 크는 더 많은, 단위는 가장 작은 모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에 대한 어떤 대상의 모임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집합을 용기 스키마라고 아는 은유에서는
용기는 코비드-19 확진자 집단. 용기 안에 개별 대상은 코비드-19 확진자. 그러니까 용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진자나 비확진자로 집합에 포함되지 않느냐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은유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재밌는 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럼 이 그래프는 누가 주는 건가요? 신문사에서 가공을 하는데요. CDC에서 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네. 확진자가 많네.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별로 안 증가한 것 같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이 스케일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케일을 똑바로 해서 그리면 사실은 여기가 더 가팔라요. 그런데 그러려고 한 저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사실 기자님한테 제가 퍼미션을 받긴 받았어요. 이거 혹시 써도 되겠냐라는 기자님한테 퍼미션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이 기자님이 그러는데 아니면 다른 편집팀에서 그냥 그 엑셀 파일을 그냥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그런 문제이죠. 근데 그 은유는 이 확진자는 이게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산수 수치를 기하 은유고, 그래프가 수의 직선 위의 점이라는 은유가 사용됐다는 거에서, 그런데 이게 이 스케일링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기사를 보도록. 이것도 아론입니다. 단순한 아론인데요. 아론을 좀 더 해보면 이런 은유가 많았습니다. 대상 산술 은유고 용기 스키마에 관한 것이 아론에는 주로 대상 모임 용기 스키마 은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를 더하다 보면은 이제 두 용기 중에 한 용기에 더 많은 대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집단 감염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집합의 원소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자세히 보면 사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명이면 이게 한 명수이거든요. 이거 이 밖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4라고 써야 되고, 그렇게 치더라도 1하고 25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해양수산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해양수산부가 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원의 면적의 비가 약간 산수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5대1의 스케일이 돼야 되거든요. 잘 그린 거가 바로 이겁니다. 잘 그리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못 물어봤어요. 크게 못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 생겼다는 게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그런 게 더 맞을 텐데 안 물어보거나 둘 다 이분한테도 제가 이제 퍼미션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그린 사람이 그냥 크니까 대강 그려보자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냥 게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를 기하로 나타나는 건데요. 원의 크기, 수는 원의 크기다 라는 은유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R2입니다. R2는 이것보다는 좀 관계를 설명한 거죠. 관계를 설명한 R2에서도 보면은 여기 조금 운동 은유가, 아까는 기억나시겠지만 기하 은유, 약간 정적인 거잖아요. 집합인데 R2가 가면 운동 은유라는 것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여기 그 운동 운유가 쓰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는 두 사이의 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까워진다, 비슷하다, 떨어진다, 멀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3로 가겠습니다. 이 자료의 추론의 구조까지도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산술기 은유가 기하라는 그 산술 은유에 기하라는 산술 은유가 쓰였고 여기를 보면 대상 은유, 대상 모임, 산술 은유의 대상 모임, 운동 은유가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상 매체에 나타난 것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계속 늘면서 이틀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7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두기나 새로운 방역 규제는 없을 거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변이 우세종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유행 판단에 신중했던 보건당국이 최근 상황을 7차 유행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가능한 신중하게 들은 경우 있었지만 7차 유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상황이고 현재 유행이 맞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2천 명으로 4주째 증가세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한 주 새 23.5%에서 25.7%로 높아졌고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뉴스에서 보면 변이 우세종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가 나오면서 평균 확진자 수는 4주째 증가세이고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올라갔다. 높아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은유를 보면 대상 증가세 늘고 있다. 올라갔다. 라는 어떤 오브젝트로 생각하는 거죠. 대상 모임으로 은유가 쓰여져 있고 산술 은유, 이 그래프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래프에서 수가 직선 위에 점이다 라는 신문 매체와 사실은 뉴스를 보니까 거의 신문에 있는 거하고 아마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메타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거 기하적 은유, 기하 은유가 나타났고요. 수가 직선 위에 점, 그래프에서 수가 직선 위에 막대라는 그런 은유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다시 마무리를 그래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것도 이해하시겠죠? Flattening the curve. 이제는 이 그림이 조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나요? 사실 코비드-1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연대, 국내에서도 연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연대해서 그래프를 당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어쩌면 이 그림은 제가 초반에 보였을 때와는 달리 이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 flattening the curve, 커브를 누르기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아까 처음 봤을 때의 그림이랑은 아마 굉장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어쩌면 이 수학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래프는 냉철한 어떤 사고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영차에서 연대를 해서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쿼트로 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를 시적 상상이나 수사학적 미사 여구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특별한 언어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생각한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은유를 사고 혹은 행동보다는
말에 국한된 언어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은유가 일상생활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코비드-19 혹은 수학에서도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고와 행동에도 충만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사용되는 일상적인 개념체계는 근본적으로 은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은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긴장하고 들었었는데,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은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 코비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그냥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걸로만 봤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그 수치로만 보면 이게 참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은유적 기법이라든가 숫자로 표시된 것들이 기하학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일종의 은유적 기법이다라고 풀어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저도 서양 고전을 공부하고 있어서 은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은유를 잘 쓰는 것이 가장 그 천재적인 능력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참석자가 그 같이 참석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영상으로 보시거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의료인문학을 하는데 의료인문학 쪽에서 이제 질병과 질병의 메타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아규먼트 중에 하나는 이제 질병을 메타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잔 존택의 일리스에서 메타포를 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질병의 메타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뭐 숫자라든지 하여튼 그래프라든지 아까 냉철한 이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랑 연결시켜서 그게 이제 그건 메타포가 아닌 걸로 본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은유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정말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제 또 헷갈려지는 거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메타포의 연속? 은유의 계속된 연속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게 일종의 이제 메타포잖아요. 이제 우한이라는 지역과 관련을 시켜가지고 어떤 종류의 이제 인종주의를 촉발하는 그런 종류의 표현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종류의 은유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서의 이제 은유를 얘기할 때랑 이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타노미에 관한 건데요. 지역에서 발견한 걸 한유라 그러는 거죠. 한유적인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은유 중에서도 제가 국어 그 사전부터 해서 영어 사전, 어원해서 개념적 은유까지 갔을 거예요. 저는 은유를 국어적 사전에서의 은유를 본 것이 아니라 개념적 은유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은 미타놈이고 제가 분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명칭하는 미타노미보다 한유보다는 그 사이의 관계, 추론 과제 관계가
더 초점이 있습니다. 제 분석에서는요. 아마 질문하신 가장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은유 또는 메타포나 은유 이런 거 쓰면은 사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보통 갖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은유를 빼고 얘기하자,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유를 좀 넓게 해석하면서 보면 은유 아닌 게 거의 없는 정도로 다 돼버리고 결국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 쭉 들어보면은 아까 국어사전 예에서 은유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은유는 이거보다 훨씬 폭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은유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은유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크 오브 누네즈를 보면 책 제목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은유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모든 일상 언어를 자세히 분석을 하면 메타포, 은유일 텐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폭넓게 보기보다는 더 은유를 저는 좁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구조까지도 매핑이 돼야 그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이름을 미타노미, 한유로 봤다던 것은 저의 분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이크포프와 누네즈도 초반에는 은유를 굉장히 크게 보다가 2000년도에 와서는 1980년부터 연구를 했더라고요. 2000년도에 와서는 Where Mathematics Comes From에서 보면은 개념적 은유를 수학적으로 매핑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유 쓰지 수학에서 은유 쓰지 말아야 되냐? 뭐 그거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그런 어떤 약간 단수 어떻게 볼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은유를 쓰지 말자. 근데 다 은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개념적 은유는 그 중에서 일부라는 거죠. 네. 혹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그 인문학 집필 사업 때문에 쓸 때는 야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아직 집필은 내년까지 해도 된다 그래서요.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알게 된다면 제가 나중에 또 같이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가요. 이렇게 인문학 특히 김홍구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이게 인테그레이티드 뭐죠? 융합적인 인터디스플리너한 거거든요. 진짜 인터디스플리너는 이런 인터랙션이 저한테도 통찰을 주고 아마 선생님께도 약간의 통찰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너무 두 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쉽게 답변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은유를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은유 아닌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은유와 죽어있는 은유 뭐 이런 구분도 하고 우리가 책상 다리 할 때 책상에 무슨 다리가 있냐. 저건 다리는 인간에 있는 다리를 빗대어서 말한 건데 우린 책상 다리를 이제는 일상 용어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죽어버린 은유가 사실 일상어가 돼버린 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코비드 현상에 대한 모든 표현들 속에서 거기 숨어 있는 수학적이고 개념적이고 산술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들이 은유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스케일 오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 데이터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분석 중이긴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소양이 신문
그래서 약간 약간 조금 더 분석이 R3까지 가면은 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 시민교육,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온라인상으로 질문이 있나요? 예. 예. 지금 뒤에 영상팀이 말씀하신데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는 질문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시간 좀 넘게 강연해 주시고 또 질문에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플로의 청중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